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월가서 다시 고개든 침체 전망, S&P 500 지수 30% 넘게 폭락 가능성. 현지 시간 27일 CNBC에 따르면 BCA 리서치는 자사의 집계 모델에 따라 미국 경제가 올해 말 혹은 내년 초에 경기 침체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습니다. BCA 리서치는 경기 침체 전망에 따라 미국 주식에 대해 비관적인 의견으로 돌아섰다고 밝혔습니다. BCA 리서치는 오늘부로 미국 주식에 대한 비중 축소 입장을 견지한다며 침체가 오면 S&P 500 지수는 3,750선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애틀랜타 연은 총재 올해 금리 인하 4분기 1회 예상. 현지 시간 27일 보스틱 총재는 이날 자신의 지역은행 웹사이트에 게시한 새로운 에세이에서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올해 4분기에 연방기금 금리 인하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4분기에 25베이시스 포인트 인하가 적절하다고 시사했습니다. 다만 그는 특정한 정책 경로에 함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 1분기 성장률 확정치 1.4%, 잠정치 상회. 미국 상무부는 현지 시간 27일 계절 조정 기준 올해 1분기 국내 총생산이 전기 대비 연율 1.4%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앞서 발표됐던 잠정치 1.3%보다 0.1%포인트 높은 수준입니다. 시장 예상치인 1.4%에는 부합했습니다. 미 5월 내구재 수주 전월 대비 0.1% 상승, 넉 달째 증가. 미국 상무부는 현지 시간 27일 올해 5월 내구재 수주 실적이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월보다 0.1% 증가한 2,831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내구재 수주는 올해 2월부터 4개월 연속 전월 대비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책임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증시7 진행의 오은비입니다. 전 거래일 우리 증시 코스피는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세 장중에 낙폭을 줄여나갔지만 2,780선에서 하락하며 마무리를 했습니다. 한편 약 2시간 전에 마감했던 뉴욕 증시는 이거래일 연속 상승부를 켜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이어지는 브리핑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금요일의 증시7 지금 출발합니다. 네, 먼저 뉴욕 증시 3대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요일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세하게 지수 상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S&P 500 지수 그리고 다우 지수는 0.09% 상승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0.3% 상승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무리를 했습니다. 전 거래일 마이크론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마이크론은 시장의 예상에 부합하는 전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지만 분기 전망이 시장의 예상에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마이크론이 7.12% 급락하면서 AI주에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엔비디아도 1.91% 내림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57% 소폭 하향세를 보이며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시장에 영향을 줬던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노동시장이 둔화하는 징후를 보이면서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실업수당 계속 신청 건수가 2021년 11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실업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면서 노동시장이 냉각되고 있다는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노동부가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3만 3천 건으로 전주 대비 6천 건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2주 연속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신청 건수는 185만 건으로 전주에 182만 건에서 증가를 했습니다. 이는 2021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미국의 노동시장이 과열 상태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LPL 파이낸셜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 데이터는 노동시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노동시장의 약세와 실업률 상승을 의미하며 연준이 9월에 금리 인하를 시작할 가능성을 높인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연준도 금리 인하에 앞서서 인플레이션 둔화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둔화가 선행돼야 한다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습니다. 르네상스 매크로의 이코노미스트는 야후 파이낸스와의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노동시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준이 조만간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국내 총생산 규모가 올해 1분기 동안 전 분기 대비 연율 환산으로 1.4% 성장했다고 27일 미 상무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 1.4%는 최종 수치로 한 달 전에 발표된 중간치 1.3%보다 약간은 높아졌지만 두 달 전 속보치 1.6%보다는 낮습니다.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은 연율 3.4%였고 2023년 전체 성장률은 2.5%였습니다. 1분기 성장률이 낮아진 이유는 민간 소비, 수출 그리고 주정부 지출 증가세가 둔화가 되고 연방정부 지출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은 4월에 미국 경제가 올해 2.7%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2분기 성장률은 7월 말에 발표가 될 예정이며 높은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1분기 미국의 성장률 연율 1.4%는 전 분기 대비 0.4% 증가한 것입니다. 이 수치는 2017년 가격을 기준으로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질 성장률이며 인플레이션 조정 이전의 명목 성장률은 연 4.5%였습니다. 1분기 동안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연 인플레이션은 3.1%에서 3.5% 범위였습니다. 1분기 미국의 명목 GDP 규모는 28조 2,700억 달러였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는 28일 미국의 5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만약 이 지수가 둔화가 된다면 미국 주식시장의 상승세에 또 다른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투자 전문 매체에 따르면 수석 시장 분석가 데이비드 모리스는 시장 강세론자들은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완화되고 있다는 추가 증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인 PC 가격 지수가 둔화될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면 연준의 2% 물가 상승 목표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커집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에 따르면 5월에 PC 가격 지수는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년 동기 대비 2.6%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5월의 근원 PC 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0.1%, 전년 동기 대비 2.6%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한 이코노미스트는 물가 상승률이 계속해서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물가가 다시 크게 오를 가능성은 낮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코메리카 뱅크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2021년 초에 물가가 급등한 이후 PC 가격 지수가 가장 낮은 상승률로 둔화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월가의 한 베테랑 투자자는 연준이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2% 목표를 향해 계속 진전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가 약 291조 원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현지 시간으로 26일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스페이스X가 직원들과 투자자들이 보유한 내부 주식을 주당 112달러에 공개 매수할 계획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번 매수 가격은 지난달에 논의한 2천억 달러보다 높은 금액으로 이는 스페이스X의 가치를 2,100억 달러로 평가를 한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공개 매수 당시에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는 1,800억 달러로 평가가 됐는데 이번에는 그보다 훨씬 높은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이번 평가된 기업 가치는 미국의 민간 기업으로서는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블룸버그에 따르면 공개 매수의 조건과 규모는 아직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으며 스페이스X 측은 이에 대한 공식 확인 요청에 즉각적인 응답은 하지 않았다고 전달을 했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마존이 최근 급성장하는 중국 쇼핑몰 테무와 쉬인의 이 저가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국 생산자들과 직접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아마존은 자사 사이트 내에 $20 이하의 생활용품 그리고 의류 등을 판매하는 새로운 쇼핑 페이지를 열 계획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26일 CNBC는 아마존이 이날 중국 판매자들을 초청을 해서 비공개 컨퍼런스를 열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아마존은 특정 브랜드가 없이 대부분 $20 미만의 제품을 판매하는 이 새로운 페이지를 개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고객들이 중국 상품을 주문하면 9에서 11일 이내에 직접 받아볼 수 있도록 바로 고객에게 배송할 계획입니다. 현재 아마존의 시스템은 미국 소비자가 중국 판매자의 상품을 주문을 하게 된다면 해당 상품을 중국에서 미국 아마존 물류센터로 옮긴 뒤에 보관, 포장, 배송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계획이 실행이 된다면 이런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이 서비스를 시작하는 정확한 시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올해 가을부터 중국 판매자들의 제품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7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 제조업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경제 지표인 1월에서 5월 누적공업 기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했으나 성장세는 둔화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1월에서 5월의 누적 공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한 약 525조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는 1월에서 4월의 누적 공업이익 증가율 4.3%에 비해서 둔화가 된 수치입니다. 5월의 한 달 동안의 이익은 전년 동월 대비 0.7% 증가에 그쳤습니다. 국가통계국 통계분석가는 수출은 양호한 성과를 보였으나 이 부동산 부문이 지난달 발표된 구조 패키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이 여러 산업에 부담을 주고 있으며 전반적인 소비자 신뢰도를 하락시키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내수 수요는 여전히 부족하며 산업이익 회복의 기반이 아직까지는 확고하지 않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성장 둔화의 주요 원인으로는 투자 수익 증가율 감소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중국 제조업은 여전히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으면서 향후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다양한 부분의 협력과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HSBC는 중국 경제가 회복 중이지만 부동산 부문이 여전히 취약해 정부의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27일 다우존스에 따르면 HSBC는 부동산 수요가 아직 안정적이지 않고 정책 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정책 변화가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실행 속도가 중요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중국 인민은행은 국유 기업의 주택 구매를 돕기 위해서 은행을 통해서 약 56조 원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HSBC는 필요하다면 더 과감한 조치가 시행될 것이라며 인프라 개발을 위해서 특별국채 발행 등 재정 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을 보였습니다. 또한 HSBC는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4.9%, 내년에는 4.5%로 유지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국 경제가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부동산 부문이 여전히 큰 문제로 남아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7일 니케이 신문에 따르면 이날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이 160.85엔까지 상승하며 엔화 가치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전날에 159.89엔에서 심리적 저항선인 160엔을 넘어선 것입니다. 이는 1986년 12월 이후에 38년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월에서 5월 약 87조 원을 투입해서 외환시장에 개입을 했지만 2개월 만에 그 효과가 사라졌습니다.
이번 엔화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미 연준에서 금리 인하가 늦춰질 것이라는 발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엔화를 팔고 달러화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기 전까지 일본의 환율 방어 계획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미국과 일본 간 금리 차이가 엔화 약세의 주된 요인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미토모 미쓰이 DS 자산운용과 미주은행은 달러의 높은 수익률 때문에 엔화 환율이 달러당 170엔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일본이 미 국채 등 해외 자산을 팔아서 환율을 방어할 것이라는 예상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엔화 약세가 오래 지속되면 물가 상승, 소비 심리 위축, 그리고 정부 부채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가 다시 외환 시장에 개입할 가능성이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미 국채를 팔면 금리가 올라가는 등 글로벌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미 국채 금리가 오르면 대출 등 다른 시장 금리도 따라 오르기 때문에 결국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기 더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외신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국내 소식과 더불어서 오늘의 일면에서 전문가들의 수혜주까지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네, 서울경제TV 증시 7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행하는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시장 규모 한국 20배, 실리콘밸리로 본격 유출은 이제 시작. 네, 첫 번째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국내 반도체 엔지니어들이 중국에서 기술을 유출하는 사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뿐 아니라 미국, 일본 등 기술 패권을 노리는 국가들도 한국 인재들을 흡수하기 위해 스카우트 제의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고요. 고연봉과 유연한 근무 환경, 우월한 현지 기술 인프라에 끌려 인재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재계와 학계에선 진짜 인력 유출은 시작되지조차 않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중국으로 갈 때는 심리 장벽이 있지만 미국은 그런 것도 없어 인력 유출의 본격적인 시작은 2, 3년 후로 본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연봉 상승과 더 많은 취업 기회에 대한 장점도 큽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일할 때보다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빅테크사에서 일할 때 3배 높은 월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실리콘밸리에는 엔비디아와 퀄컴, 브로드컴, AMD 등 글로벌 팹리스 기업뿐 아니라 구글과 메타, 애플 등 자체 칩 개발에 적극적인 IT 기업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다 보니 커리어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국내보다 풍부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반도체 설계와 제조 생산까지 선점하려는 미국이 수백조를 투입하면서 기술 인재들에게 기회의 문은 더 넓어졌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반도체 공장 설립을 위해 수십조 원을 투입하고 있는데요. 미국 반도체 시장의 규모에 비해 한국 상황은 초라하다라는 점조차 해외 이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반도체 회사에 남아있는 경직된 의사결정 과정이 외국 기업들의 근무 환경과 비교되기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력 부족의 고급 인재 유출은 결국 차세대 반도체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 인력들은 국내에 머물게 할 수 있는 정책과 조직 문화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설명이고요. 반도체 패권 노리는 미국 대규모 투자로 2030년엔 현지 인력 6.7만 명이 부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연봉과 유연한 근무 환경도 한몫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인재 유입 정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재계 반발에 상장사부터 옥죄나 IPO 위축, 사회의사 깊이 우려.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법 특례 규정을 통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추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당장 상장사 부담이 커지면서 자발적 상장 폐지에 나서는 기업이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평가고요. IPO가 위축되면 국내 자본시장 기능이 자칫 망가질 수 있다라는 우려 역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코스닥 상장사는 지금도 사회이사를 구하기 힘든 실정인데 자본시장법 특례 등으로 상장사의 이사 의무가 확대되면 이사 후보자를 구할 수조차 없게 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만 해도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배임죄 폐지, 축소 등 형법 개정에 이어 자본시장법 특례까지 쟁점만 부추기고 있고요. 다만 금감원은 해당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한 적이 없고 다양한 방안을 놓고 고민 중인 단계다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일각에선 상법 개정이 장기적인 기업 발전을 저해하고 경영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크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신속한 경영 판단이 어려워지고 이사회의 정상적인 의사결정도 온갖 소송과 사법 리스크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계와 당국은 상속세 개편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제도는 높은 세율에 최대 주주 할증 등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키우고 있는데요. 왜곡된 상속세로 주가가 억눌려 있다는 문제의식에 이견이 없고 당국 내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있는 중입니다. 상법 대신 특별 구정으로 우회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더 클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발적 상폐 기업이 늘어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금융위와 협의 없이 공론화된 것도 문제점입니다. 금감원은 다양한 방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라고 우선은 선을 그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자회사 18개 순 감소, SK 계열사 다이어트 이미 시작됐다. 네, 다음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최근 SK가 몸집 줄이기에 나선 것이 실제 수치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과 같은 중간 지주사들이 다른 자회사와의 합병을 고려함과 동시에 핵심 사업에서 벗어난 계열사 매각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달 열리는 그룹 경영전략회의 이후 작업은 좀 더 급물살을 탈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시행이 되고요. 2015년 SK CNC와 주식회사 SK 합병 지주자 출범 이후 매년 급증하던 SK그룹의 자회사 수가 올해 들어 순감소 추세로 접어들었습니다. SK가 수년간 지속해왔던 M&A 및 투자 확대 기조에서 벗어났다라는 평가고요. SK의 1분기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회사의 국내외 연결 자회사 수는 총 698개로 지난해 말 대비 716개 대비 18개가 감소했습니다. 이 기간 SK그룹에서 매각된 자회사 수는 17개인데요. 흡수 합병되면서 몸집을 줄인 자회사는 11개, 청산된 자회사는 1개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SK그룹의 사업 재편과 관련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투자가 절실한 자회사 SK온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거론이 되고 있고요. SK그룹 전체 중복사업 재편 방향성이 논의되고 여기에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각 계열사 이사회가 최종 매각 등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라는 게 SK 측의 설명입니다. 5년간 자회사 456개 늘렸지만 올해 17개 매각, 11개 흡수 합병될 예정이고요. 오늘부터 내일까지 경영전략회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비핵심 자산 정리 본격화될 예정이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30년 무탄소 제철 포스코의 꿈 하이렉스 상용화 순항. 네, 다음 소식 전달드립니다. 포스코가 제철소 내 2개의 파이넥스에서 연간 350만 톤의 쇳물을 생산합니다. 포스코의 수소 환원 제철 로드맵에 따라 2050년까지 하이렉스로 모두 교체될 예정인데요. 포스코는 이미 파이넥스 공법으로 수소를 철광석 환원의 25%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토대로 수소를 100% 사용하는 하이렉스 기술을 개발해 신철기 시대를 이끌 것이다라는 게 포스코의 꿈이고요. 하이렉스 공정은 환원 반응과 용융 반응이 기존 로고가 아닌 환원로와 전기로라는 두 가지 설비에서 각각 분리돼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석탄을 이용하는 파이넥스의 용융과는 달리 하이렉스는 전기 용융을 사용해 탄소 배출량을 혁신적으로 줄일 수가 있고요. 포스코는 관련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어 파이넥스와 접목해 업그레이드할 계획입니다. ESF는 친환경은 물론 제품 품질 향상에도 유리합니다. 포스코는 2027년까지 하이렉스 데모 플랜트를 가동하고 2030년까지 하이렉스 상용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고요. 포스코는 포항 제철소 앞바다를 매립해 신규 부지를 확보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탄소 저감 신기술 ESF 첫 공개했습니다. ESF를 사용하는 수소 환원 제철, 친환경의 품질 향상 장점까지 있고요. 2030년에는 상용 기술 개발 역시 목표하고 있습니다. 방향은 친환경 배터리 단지로 발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SK 하이닉스 질주의 2위 등급 수출 호조 현대차는 3위로 마지막 소식으로 전달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붐과 강달러 장기화로 반도체와 자동차 등 수출 실적주들이 인기입니다. SK그룹과 현대자동차그룹의 시가총액이 지난해 말 대비 크게 증가하고 있고요. 반면 작년에 약진했던 LG그룹과 포스코그룹은 올해 전기차 캐즘으로 부진한 상황입니다. SK그룹의 시가총액은 246조 4,695억으로 올해 들어 30% 넘게 상승했습니다. 올해 1월 이미 LG그룹을 밀어낸 SK그룹은 격차를 더 벌리면서 2위 자리를 굳건하게 하고 있고요. SK그룹이 6개월간 기록한 시가총액 상승률은 국내 대기업 중 가장 높은 수치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SK그룹 시총 비중 70%를 넘게 차지하는 SK하이닉스와 반도체 계열사의 활약 덕분인데요. SK하이닉스는 전 세계 AI 열풍의 중심에 서 있는 엔비디아와 HBM 공급 계약을 맺으며 탄탄대로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SKC 역시 미국 투자가 성과를 보이면서 지난달 미국 정부 보조금 혜택 전망이 등장하며 올해 들어 주가가 75%나 상승했고요. 반면 2차 전지로 흥했던 LG그룹은 전기차 업황 둔화로 타격이 큰 모양새입니다. 중국 경기 회복 지연으로 인한 석유화학 산업 불황도 마이너스 요인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 다음으로 기여도가 높은 LG화학 주가도 올해 들어 30% 넘게 하락했습니다. LG전자와 LG이노텍이 선전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분위기를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다라고 하는 상황이고요. 하반기에 OLED 쪽으로 LG디스플레이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게 전문가들의 상황입니다. 지난해 4위였던 현대차그룹은 정부의 기업 밸류 정책 수혜와 함께 고환율 장기화로 역대급 자동차 판매 실적을 기록하면서 3위로 우뚝 섰습니다. 저 PBR과 수출 실적주 이중 혜택을 받으면서 외국인의 집중 투자 대상이 됐고요. 반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올해 들어서 시가총액이 30% 감소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는 프로젝트 파이낸스 상태로 홍역을 치렀던 태영그룹의 주가 감소율 다음으로 높은 수치인데요.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에도 특정 종목 중심으로 순환매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제자로 네이버 같은 경우는 나스닥에 네이버 웹툰이 상장했는데요. 10% 넘게 뜨면서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화장품 등 기존 주도 업종이 상반기 때처럼 증시를 견인할 예정입니다. 2차 전지는 미국 대선 전까지는 낙관적인 상황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고요. 오늘 우리 시간으로 10시에 미국 대선 토론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2차 전지 수요 회복이 확인되기 전에 무리한 베팅은 지양해야 한다라는 게 업계 다수의 의견입니다. SK는 반도체 훈풍으로 30% 넘게 늘었습니다. LG 2차 전지 타격에 4위로 하락했고요. 철강 부진 겹친 포스코는 25조 감소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672조로 1위, 네카오는 30% 넘게 떨어졌네요. 자,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전문가와 함께 오늘의 이면에서 수혜주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죠.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한국의 미를 알려라 K화장품 헤드라인 풀어주실 분이죠.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K화장품 2분기 실적도 순항할 계획입니다. 우선 그런데 LG 생활건강은 22% 같은 기간 빠졌고요. 코스메카 코리아는 72% 증가했습니다. 종목별로 그 내에서도 흐름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화장품주 진단해 주시죠. 네, 화장품주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주가 흐름이 비교적 좋은 그런 이제 업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장 이제 좋은 이유는 이제 수출이 계속 좀 호조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난 5월 달에도 전년 대비 한 6.2% 수출이 증가하면서 한 8억 2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 수출 이제 동향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총 39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19%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지금 화면에서도 보다시피 지금 계속 작년 이후에 꾸준하게 수출이 성장세가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주요국가 뭐 기존에 이제 중국 수출 위주였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는 북미나 유럽, 그다음에 일본, 아시아 지역으로 좀 다변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가장 이제 중국 수출 비중이 높았었던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주가가 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런 중국이 이외의 지역, 특히 이제 북미 지역에 수출이 잘 되는 기업 중심으로 좀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게 주가의 현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 들어 이제 미국의 미국의 이제 화장품 수출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미국 이제 화장품 수입액 중에서 한국산 비중이 22%를 차지하면서 전체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의 수입 화장품 기준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프랑스 화장품보다 한국산 화장품의 비중이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이제 화장품 업체들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실적도 큰 폭으로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지금 FM 가이드에 따르면 주요 화장품 관련된 업체 14개 회사의 올해 영업이익을 취합을 해보니까 1억 187억 정도가 이제 나왔습니다. 뭐 3개월 전에 9,614억이었기 때문에 이거에 비해서 한 6% 정도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개별 기업에 대한 이제 뭐 시장 컨센서스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뭐 매출이 한 8% 증가하고요. 특히 영업이익 측면에서 보면 전년 대비 11배 정도 지금 증가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한국콜마나 코스맥스, 뭐 실리콘투와 같은 뭐 최근에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였었던 그런 기업들도 지금 뭐 영업이익 측면에서 보면 뭐 10에서 20% 정도 작년 동기 대비 증가하는 모습,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화장품주가 이제 명실상부 수출주 그리고 실적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까지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긍정적인 관측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아마존이 국내 업체들의 해외 진출을 돕는다라는 소식이 있는데 어떤 소식일까요? 네, 어제였죠. 뭐 아마존에서 K-뷰티 이제 셀러데이라는 거를 이제 개최를 했습니다. 뭐 내용을 보면 아마존의 이제 한국 업체들의 지금 실적들이 상당히 좀 좋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지금 아마존 내에 지금 10만 달러 이상 지금 연매간 매출이 있었. 그런 이제 사업 판매자를 보니까 한국 이제 화장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보면 전년대 2022년보다 2배 이상 확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현재 그 미국 내 특히 이제 아마존 내에 한국 화장품의 판매가 상당히 이제 크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이제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아마존 입장에서 보면 보다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한국 화장품 업체들을 많이 입점시키는 게 좋다라는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한국 업체들의 입점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제 어저께 대대적인 이제 그런 이제 셀러를 위한 이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뭐 작년에 이제 미국 화장품 규모가 936억 정도 됐습니다. 그 중에서 한 20% 정도가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지금 판매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 한 절반 이상이 지금 아마존을 통해서 이제 판매를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아마존 내에 지금 판매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이제 판매도 이제 계속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코스알엑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아마존 내에서 이제 판매 순위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탑10 안에 들어갈 정도로 그런 아마존 내에 화장품이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뭐 각 화장품 이제 섹터별, 그러니까 뭐 기초 화장품도 있고 뭐 색조 화장품도 있고 이런 뭐 섹터가 한 10개 정도는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 섹터별 그 베스트셀러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업체가 총 18개가 포함될 만큼 상당히 한국 화장품 내 인기가 미국 아마존 내에서도 크게 이제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커머스 특징상 이렇게 이제 론칭이 된 이후에 뭐 입소문 같은 게 계속 이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판매가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티르티르라는 이제 국내 이제 인디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거 아마존 내에서 판매가 상당히 좋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의 이제 뷰티 인플루언스가 관련돼서 좋은 호평을 하면서 전반적 이런 판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 화장품들의 미국 내
판매도 지금보다 좀 더 호전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아마존의 러브콜로 한국 화장품 더 판매가 급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화장품 OEM, ODM 업체의 추이 및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뭐 화장품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자체적으로 직접 만들어서 이제 판매를 하는 그런 회사도 있지만 뭐 최근 들어서는 이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는 회사와 지금 만드는 회사가 좀 나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판매 회사가 이제 판매가 잘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을 외주 발주하는 그런 이제 발주를 받는 ODM, OEM 업체들의 실적도 같이 좀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선케어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 미국에서는 판매가 상당히 이제 좋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선케어 제품을 만드는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 최근 주가 흐름이 상대적으로 좀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선케어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냥 화장품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에서는 이걸 일반 의약품으로 지금 준해서 지금 기준을 정해져 있습니다. 그만큼 좀 상당히 좀 까다롭게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이제 까다로운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국내 기업들이 그런 경우에 이제 많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국내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인디 브랜드들의 이제 화장품이 이제 많이 팔리면서 ODM, OEM 업체들의 가동률도 같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이제 ODM, OEM 업체인 한국 콜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공장 가동률이 100% 가깝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더 여러 ODM, OEM 업체들의 가동률도 상당히 뭐 거의 지금 풀 가동에 준하는 그런 수준으로 지금 가동률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이제 그 ODM, OEM 업체로는 이제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이제 내용이 미국 화장품 현대화법이 이제 7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미국 화장품 현대화법이다라고 하게 되면 뭐 미국 같은 경우 1930년대 화장품 관련된 법안이 만들어진 이후에 작년도에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미국 내에 판매되는 모든 화장품의 제조업체는 미국 FDA의 이제 생산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만약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불량 화장품으로 분류가 되면서 미국 내 판매를 금지시키겠다라는 게 가장 큰 주요 내용이고요. 이거는 뭐 미국 내에 생산되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 수입되는 화장품도 같이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케어 관련된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광고나 라벨링 관련된 부분에서 의약품에 준하는 규제를 좀 더 강화하겠다라고 지금 밝힌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이제 FDA 승인을 받는 이제 생산 시설인 미국 GMP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들의 이제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 내의 GMP 관련된 생산 시설에 대한 이런 이제 기준이 내년 말까지 이제 공표가 될 예정입니다. 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에서 뭐 이런 걸 새롭게 만드느냐라고 예상들을 하시는데 뭐 유럽이나 아시아 국가의 화장품 업체들은 지금 이미 GMP 관련된 생산 시설에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런 기준을 만든다라고 해도 관련된 국내 기업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좀 제한될 수 있고요. 뭐 그만큼 더 그 수혜를 입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같이 좀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대표적인 OEM, ODM 기업인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공장 가동률이 100%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타 기업들도 그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데요. 우선 강달러 수혜로 인해서 수출주 그리고 실적주로 화장품주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쳐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의 화장품 탑픽 어떤 종목일까요? 네, 뭐 이제 대형사, 중소형사 이제 하나씩 이제 꼽아왔는데요. 네. 대형사로는 이제 아모레퍼시픽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개선이 될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지금 뭐 표에 나왔듯이 아모레퍼시픽이 이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이제 8.4% 증가할 거고요. 특히 영업이익률이 작년에 비해서 11배 정도 증가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최근에 이제 주가가 강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북미 지역 내의 화장품 판매가 계속 좀 꾸준하게 뭐 증가하고 있다라는 게 가장 이제 중요한 내용이고요. 뭐 중국 관련된 비중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뭐 어느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중국 관련돼서도 화장품의 판매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그런 흐름세를 보이기 때문에 뭐 중국이 이제 과거와 같이 그런 뭐 주가 흐름에
그 주도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는 없다라고는 보지만 그래도 주가가 하락하는 거는 어느 정도 막아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자회사인 코스알엑스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미국이 이제 아마존 내에서 지금 화장품 판매 순위는 상위에 있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뭐 지금 아마존 내에서 판매가 계속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이런 이제 코스알엑스의 실적 개선세가 아마존에도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OEM 업체 쪽으로도 계속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중에서 잉글우드에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지금 가장 이제 관심을 받는 이유는 미국 내에 지금 화장품 관련된 OEM 이제 생산 시설을 갖고 있다라는 게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미국 내에서 화장품 뭐 소비, 특히 이제 인디 브랜드에 대한 판매가 증가할수록 관련된 그런 인디 브랜드에 대해 발주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2분기에 이제 매출 기준으로 본다라고 해도 시장 컨센서스 같은 경우도 뭐 작년대보다 매출 한 10%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요. 뭐 영업이익도 지금 한 11% 증가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매출 성장세가 꾸준히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생산 시설에 대해서 미국 FDA 승인을 이제 통과를 했기 때문에 미국 이제 화장품 업체 입장에서 보면 OEM 발주에 상대적으로 조금 더 부담이 없이 발주가 가능하고요. 특히 최근 들어 이제 미국 유통업체들의 ODM 발주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같이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승승장구 화장품주 우선 아모레퍼시픽과 잉글우드랩 꼽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투자하시기 전에 참고해보면 좋을 리포트 준비했습니다. 오늘 준비할 리포트는 지아이텍입니다. 네, 일단 지아이텍은 배터리 코팅 공정에 들어가는 슬롯 다이와 그리고 디스플레이 슬롯 노즐을 납품하고 있는 업체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국내 셀 3사의 납품 레퍼런스와 또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또 국내 전국 공정 업체들과도 꾸준하게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납품 레퍼런스 기반에서 해외 고객사와도 지금 계속해서 확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슬롯 다이 같은 경우에는 집 전체에 전극 슬러리를 정해진 패턴과 일정한 두께로 코팅할 수 있게 해주는 R2와 롤2롤 장비의 핵심 부품 중 하나로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두 개의 판에 작은 구멍을 뚫어서 여기에 이제 전극 슬러리, 한마디로 이제 전극을 만들 수 있는 그렇게 반죽 같은 핵심 물질을 위에서 뿌려서 한마디로 그 위에다가 이제 새길 수 있게끔 일정하게 얇게 도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장비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1분기 매출액은 YOY 대비했을 때 23% 증가를 했고요. 반면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YOY 대비했을 때 98% 하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1분기 주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 슬롯 다이가 반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이렇게 감소된 이유 같은 경우에는요, 이 슬롯 다이의 협상 단가가 소폭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장비 비중이 증가하면서 이 믹스 마진이 낮아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대비해서 이 장비의 이런 수리에 대해서 매출 비중이 상승하면서 이 슬롯 다이 교체 주기가 도래가 하면서 24년에 매출과 이익이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슬롯 다이가 50% 이상의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교체 주기가 도래하면은 당연히 영업이익이 개선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고객사인 국내 전극 공정업체들이 글로벌 입지가 개선되면 개선될수록 동사는 같이 이렇게 함께 글로벌 입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전극 공정 장비들이 독일과 일본 업체들이 아무래도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게 차지했지만 이제 국내 주요 전극 업체들이 글로벌 입지가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의 슬롯 따위 또한 이 글로벌에 대해서 이 시장 점유율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셀 업체들은 이 북미에 대해서 합작 형태의 증설 기주가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는 가운데 가동 이후에 교체 수요의 물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동사의 슬롯 따위는 특수 소재를 활용해서 슬러리 도포에 대한 이 내마모성, 내구성을 향상시킨 제품이며 SLP 개선에도 효과에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슬롯 따위 같은 경우에는 위에 위에 전극 슬러리를 뿌려서 이렇게 배포를 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찰이 많아서 이렇게 도포하면은 마모가 많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마모성에 대해서 좀 줄일 수 있게끔 특수 소재를 활용했기 때문에 이 제품이 조금 더 뛰어나다, 시장에서는 뛰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하이니켈 마모율이 조금 높기 때문에 이렇게 장비 수리 매출 규모도 커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일석이조의 매출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북미형 국내 셀 업체들의 가동이 시작될수록 동사의 리페어 매출이 커지기 때문에 지속적인 매출 성장 또한 기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차세대 장비인 건식 장비의 부품도 계획 중이고 있습니다. 차세대 장비라고 이제 건식 장비 또한 앞으로 되게 기대가 되는 장비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기계연구원과 또 국책과제를 통해서 컨소시엄을 구상 중이고 이 파일럿 스케일 건식 장비 제작을 계속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LTO 배터리 업체인 그린어지와 함께하면서 이 건식 전극 공정 개발 협력 MOU를 맺으면서 향후에 먹거리 장비 또한 대응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마디로 하나의 그런 기계 장비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파일을 넓혀가면서 여러 가지 스펙트럼으로 구성되고 있다라는 점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리포트는 여기까지입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 세 줄입니다. 오늘 우리 시간으로 오전 10시에 미국 1차 대선 후보 토론이 진행됩니다. 어떤 내용이 오가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일면 한국의 미를 알려라 K화장품, 아모레퍼시픽과 잉글우드렉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투자전 리포트 지아이텍 알아봤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잠시 후 증시팔 오늘의 승부주가 방송됩니다. 승부주에 대한 다양한 힌트와 함께 전문가 인사이트도 알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